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은 고요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푸른 꽃과 하얀 국화로 장식된 빈소에는 박정희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2년의 삶을 마감한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엄숙하면서도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미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3년간의 병간호로 인한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미영에게는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냉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끝까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허무함이 교차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낮은 흐느낌과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찻잔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던 그때 어디선가 둘째 며느리 강소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네.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미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장례 절차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어쩐지 연습한 듯 했습니다. 소연의 옆에는 그녀의 남편 정재훈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깨가 축 처진 그의 모습은 아내 소연의 당당함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며느리 중에 내가 제일이다라고요. 소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님이 간호를 제대로 못해서. 소연의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가 효부지. 미영은 소연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한 번도 불평 없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3년은 시어머니의 암투병을 간호사 출신인 자신이 직접 간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연만 예뻐했고 소연은 이제 그 사실을 무기로 미영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리를 피해 장례식장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정현수는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고 그런 그를 보며 미영은 또 한 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항상 바빴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그 사이 미영은 시부모와 단둘이 지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영에게 냉담할 때도 현수는 어머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며 상황을 회피했고 결국 미영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아내의 영정 앞에 묵묵히 앉아 있다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그의 굽은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과묵했던 그는 이 상황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빈소 뒤편의 작은 방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 정상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없고
나는 재산이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조금만 남기고 다 고생한 가족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미영은 소연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남편 정재훈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훈은 그 눈빛을 읽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간호도 그렇고 어머니가 우리 소연이를 참 아끼셨는데 그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던 자신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겉으로만 효도한 소연이 이제는 재산까지 가져가려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남편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현수는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미영은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영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빈소 옆 작은 대기실에서 소연과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녀는 지난 3년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증으로 밤새 신음할 때마다 곁을 지켰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4시간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미영은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억울함, 시어머니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단했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미영이 빈소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미영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재단과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상처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소연과 시아버지도 미영에게 다가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미영은 재단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재단이 기울어졌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과 재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을 굴렀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남편 현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소연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눈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재우는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시아버지 정상문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깨진 꽃병의 물이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지만 그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미영을 질책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사상과 깨진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때는 10년 전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고 미영은 12시간 근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머리의 단정한 노부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미영이 노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통증에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영은 즉시 노부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관찰과 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인은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님. 통증이 가라앉자 노부인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고생을 면했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노부인이 바로 박정희 할머니였고 그녀는 미영의 친절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퇴원 전날 박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정현수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간호사야. 그리고는 미영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남편감으로 어때? 박정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 앞에 선 훤칠한 키의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현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6개월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현수를 사랑했고 특히 그의 어머니 박정희 할머니가 자신을 아들의 배우자로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초기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미영을 친딸처럼 아끼고 집안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장남이었기에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아침에 좀 늦는데 우리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단다. 매번 말하는데 아직도 음식이 싱거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간이 좀 센 음식을 좋아한단다. 옷차림이 너무 단정하지 않구나. 미영은 모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계속 높아졌고 미영의 노력은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미영과 현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그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미영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현수가 미영을 위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남편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박정희 할머니는 미영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현수야, 너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미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그런 말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도 집안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것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동생 정재훈이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 강소연은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단정한 외모, 공손한 태도까지 갖춘 소연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예쁘고 너무 잘해. 시어머니가 주변 친지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음식 솜씨도 좋지. 미영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동서로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소연이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자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소연을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연이,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고맙다. 그 순간부터 미영과 소연 사이의 차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연이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다라고 칭찬받았지만 미영이 같은 방법으로 끓인 미역국은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연이 시부모님께 드린 선물은 센스가 좋다고 인정받았지만 미영의 선물은 굳이 이런 걸 사왔니?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사로서 시부모님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특히 시어머니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현수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미영은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에 시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년 후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경력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며 밤에는 이 시간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꿔 욕창을 방지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 구토가 심할 때도 통증으로 밤을 새울 때도 미영은 항상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영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가끔 방문할 때만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우리 소연이 왔구나. 반갑다. 아이고, 바쁜데 왔니?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했고 실제 간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문할 때 화려한 꽃다발과 비싼 보양식을 들고 와서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어머니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소연이 잠깐 손을 잡아주는 것에 더 큰 위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소연이 주변에 미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영이 시어머니의 약을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다거나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 그런 말들을 하면 오히려 시어머니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저 자신이 진심으로 돌보면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지막 몇 주는 미영이 병원 침대 옆에서 하루 24시간을 지켰습니다. 현수도 해외 출장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미영이 홀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미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미영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미영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서운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소연이 한 말을 들었을 때 10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10년간의 헌신과 소외감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정상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5세의 노학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셨지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30년을 재직하며 그는 강의실에서도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침묵의 정교수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는 과묵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신문을 읽으며 가끔 오늘 날씨가 좋구나라고 말하는 정도였고 저녁 식사 때는 밥이 맛있다는 짧은 칭찬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집안 대소사는 아내 박정희 할머니가 결정했고 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미영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정상문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그 후로 그는 미영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박정희 할머니가 미영의 음식을 비난할 때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음식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의 고혈압 약을 정확히 챙겨드리는 모습,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냉담한 대우에도 묵묵히 참는 모습까지 모두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가족에 합류한 후 정상문 할아버지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연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상황에서 그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은 시아버지의 과묵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소연은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시어머니에게만 온갖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이 영양제 정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손주 보세요. 어머니 닮아서 정말 예쁘죠? 소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아버님, 식사하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런 소연의 태도에도 정상문 할아버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소연이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상문 할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나? 미영은 즉시 깨끗한 컵에 물을 따라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후 갑자기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 다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미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고 미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미영에게는 10년 중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이 재발하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정상문 할아버지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동시에 미영이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했고 실질적인 간호는 미영이 전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정희 할머니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정상문 할아버지도 아내의 병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시어머니가 잠시 안정을 찾아 잠이 들자 미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미영은 병실에서 들려오는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물어볼 것이 있네.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큰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10년 동안 우리에게 헌신했어. 특히 당신에게. 정상문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당신은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미영이는 좋은 아이야.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미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희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벽녘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의 임종우, 정상문 할아버지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제 시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이었고 무관심이 아닌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 소연은 여전히 주도적으로 나서며 시아버지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시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모든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미영아.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영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의 한가운데 서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영은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깊은 이해심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단을 엎어버린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두 패로 나뉘었고 미영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식어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현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겨우 참석했다가 다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재단을 엎다니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미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10년간의 억눌림, 소연의 끊임없는 모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서가 한 말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이었다고요. 친척들, 지인들 다 보는 앞에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의 장례식을 망치다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아버님께도 사과드릴게요.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내를 보낸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까지 그렇게 되어버리고.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자 소연과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것이 진짜 슬픔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돼요. 소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대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신데 형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대요. 소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실 아버님 댁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현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많이 우울해하세요. 어머님 잃으신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에서 그런 일까지 생기니 소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와 시아버지 사이에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버지 보러 다녀올게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분간 형수님은 뵙고 싶지 않다고. 미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현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께서는 형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요즘 형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소연이 놀란 척하며 물러섰습니다. 보세요. 또 감정 조절을 못 하시잖아요.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하느라 너무 지치셨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미영은 소연의 말에 담긴 의도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족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소연이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연과 재훈이 돌아간 후 미영은 남편에게 진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지쳐 보였고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요. 내일 아버지 뵙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집안 전체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현수가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미영은 직접 시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수가 출근한 후 그녀는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시아버지라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댁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소연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형님, 소연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버님께 사과드리려고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소연이 문을 좁게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셔서 제가 와봤어요. 미영은 소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발 오늘은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 미영은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미영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미영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이제는 시아버지의 지지마저 잃은 듯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미영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소연이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정원의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지만 정상문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소연이 틈만 나면 찾아와 미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아들 현수는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며느리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정상문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박정희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였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상문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들 집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현수와 미영이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에 재훈과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소연은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끓인 보약 드셨어요? 소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다들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고 특히 미영은 시아버지의 눈길을 피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의 말에 소연이 약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너희들 요즘 말이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님? 미영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영의 팔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미영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시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심장이 아프세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과거 간호사 경험을 살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제 말 따라서요. 미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소연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재훈은 황급히 현관문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버티세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모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시아버지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정상문 할아버지는 미영의 품에 안겨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들어와 재빨리 정상문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미영은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시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미영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왔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미영의 빠른 대처 덕분에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신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을 겁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선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정상문 할아버지는 48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시간 체크되는 활력 징후, 약물 투여 시간, 수액 교체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소연과 재우는 첫날 병문안을 왔다가 곧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은 짧게 방문했다가 바빠서라는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미영은 그런 소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정상문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영은 병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음식 외에도 직접 준비한 죽과 과일즙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미영아, 집에 가서 좀 쉬어.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소연과 재훈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소연은 가족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소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말을 많이 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과 재우는 병실을 나갔고 미영은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소연과 재훈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에이, 아버님도 오래 못 사실 텐데 왜 병원비를 써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아? 소연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연아, 그런 말은 여기서 하지 말자.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아버님 절대 못 모셔요. 재산 받으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소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시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아버지께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미영은 시아버지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가장 중요했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와 같이 일찍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호전되셨어요. 산소 포화도도 안정적이고 활력 징후도 좋습니다. 오늘 담당의 선생님이 진찰하시면 아마 호전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기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대요. 미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상문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려 하자 미영이 재빨리 도왔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예전에는 없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한 말이 나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을 뜬 시아버지의 첫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미영이 본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미영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 소외감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미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은 미영과 시아버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퇴원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끝에 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특히 미영의 헌신적인 간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와주길 바란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모여야 할 일이 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현수, 재훈, 소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 병실 안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좁은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정상문 할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소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제가 직접 간호해 드릴게요. 재훈은 아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고 현수와 미영은 병실 반대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이야기를 시작하마. 정상문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는 퇴원하시고 편안히 계실 때에도. 소연아, 정상문 할아버지가 소연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말이 없다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느냐?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재훈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수와 미영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소연아, 나는 내가 어떤 아이인지 다 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넌 내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하지만 뒤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정상문 할아버지의 말에 소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내 아내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구겨진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내 아내의 일기장이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일기장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1년 동안 써온 것이다. 아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미영이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미영이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다. 큰며느리가 정말 고맙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에게 표현을 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영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그 아이의 간호사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내 생명을 연장시켰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재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안쳤습니다. 아내는 소연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내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한다. 겉으로만 잘하고 속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자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조용히 해라!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어! 정상문 할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남편에게 부탁한다. 미영이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길. 그리고 소연이의 욕심을 경계하길. 병실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연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헌신이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내 침묵이 미영이를 더 아프게 했구나.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기장을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은 내가 가지고 있거라. 이건 너의 10년 헌신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이 작은 일기장으로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연아, 실망이다.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재훈의 팔을 잡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미영, 현수, 그리고 정상문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미영아, 정상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변해
그녀의 뺨을 적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용서해라. 미영아.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내와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묵인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박정희 할머니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49제를 맞은 날, 미영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은 따스했고 창가에 놓인 하얀 국화는 맑은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미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과 고기 반찬까지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도와줄 것 없어요?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모든 준비를 하고 싶어요.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정상문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이다, 미영아. 소연과 재훈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 이후 소연은 연락을 끊었고 재훈만 가끔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연은 완고했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재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깔끔하게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였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며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제단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엎어버린 그 제단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할까요? 미영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와 미영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올리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49일이 지났소. 이제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가시오. 현수도 아버지를 이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엄격했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행동 용서해 주세요. 미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영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절에는 10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감사함까지.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생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상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정상문 할아버지가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물건이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지. 미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끝에는 작은 연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너에게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단다. 미영은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자신에게 주려 했던 물건이라니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의 시어머니가 결국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결국 너였다, 미영아. 정상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내가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 작은 비녀를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미영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알아요. 어머님의 진심을. 현수와 정상문 할아버지도 미영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가의 국화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박정희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49제를 지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 미영은 간호사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유니폼과 붉은 십자가 배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게 된 간호사 유니폼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여보, 어때요? 미영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한데. 현수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우리 간호사 선생님. 미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것은 정상문 할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오랜 지인인 병원 이사장에게 미영을 추천했고 병원 측에서는 기꺼이 그녀를 중견 간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수와 미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부재와 무관심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의 꿈과 희망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첫 출근 축하한다고.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묵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미영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학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문학 연구도 재개했습니다. 특히 미영과 현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첫날, 화이팅! 현수가 아내에게 응원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바쁘고 긴장되었지만 미영에게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병동수 간호사는 미영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상문 할아버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아, 첫 출근 축하한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미영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청진기가 나왔습니다. 은색 바탕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선물을. 미영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다시 꿈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상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미영과 현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정상문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냐?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미영과 현수는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물어봐도 될까? 정상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4살 여자아이예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수연이고 정말 예쁘고 밝은 아이예요. 다음 주에 아버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손녀라. 정상문 할아버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1년 후 봄날의 아름다운 오후 미영의 집 정원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수연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그녀는 미영의 손을 잡고 이 꽃 저 꽃을 탐험했습니다. 정상문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손녀를 무척이나 아꼈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이가 달려와 정상문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거 봐요. 예쁜 꽃이에요. 수연이의 작은 손에는 하얀 진달래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정상문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 한다. 할머니요? 수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수연이는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의 할머니란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사진을 수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근데 왜 눈썹이 찡그려져 있어요? 정상문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엄격했단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엄격하다는 게 뭐예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거란다. 정상문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특히 내 엄마를 정말 믿고 의지하셨단다. 미영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따뜻한 설명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함 뒤에 숨겨진 사랑과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까지. 할머니가 있었다면 우리 수연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정상문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수연이 좋아했을까요? 수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정상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수연이는 아빠를 보자 달려가 안겼고 현수는 딸을 높이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간호사로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박정희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미영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이 가족을 잘 지켜나갈게요.